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시험을 맞이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하지만 빨리 해줄 건 해줘야 되니까 할 테니까 대신에 제발 해주면 제발 보고 좀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문학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문학에서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봤냐면 이번에 자, 심미적 체험이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를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심미적 체험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일단 테마 중심으로 보자 라고 해서 테마를 따라서 우리가 총 두 테마를 봤어요. 어떤 테마를 봤었지? 자, 죽음이란 테마를 봤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해체라는 테마로 우리가 시를 한번 봐봤습니다. 둘 다 뭔가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는데 죽음에 관련된 시에서는 우리가 크게 제망매가라는 향가와 뭐 봤어? 우리가 제망매가 심화 우리 활동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그렇지. 우리 박목월의 하간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맞죠? 요 시를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까먹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 제망매가부터 보면 우리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화자가 누구야? 화자가 어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요걸 파악하는 게 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도 화자 찾고 대상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한데 우리 그거 너무 많이 했잖아. 맞지? 이제 좀 지긋지긋하지 않아? 이제 다른 것도 좀 신선한 거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걸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자, 이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 또는 그런 의미를 숨겨져 있는 시어들이 뭐가 있나 그거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망매가를 볼 때는 시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즉 시어가 상징하는 이 시어의 상징성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내 누나 죽었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 이 사람 스님이잖아. 맞지? 우리 월명사님 누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갑자기 팡 하고 일어나서 나 이제 극복할 거야! 해가지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한 거지? 자신의 슬픔을 종교로 극복 내지 승화시키는 태도가 어떻게 했지? 변화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어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화자가 과연 그 시적 대상인 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중점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우리가 박목월의 하간과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하간도 같은 형제 또는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을 다루고 있거든. 이거는 어떤 죽음을 다루고 있었지? 이거는 누나였어. 누네 하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형 아니다. 동생이지. 맞나? 동생인가? 맞네. 쏘리. 다시 찍으면 했다. 안 돼. 다시 찍으면 안 돼. 나 더 이상 찍을 체력이 없어. 자, 동생을 얘기했죠? 남동생이야. 그렇게 돼. 각각이 근데 취하고 있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게 되게 재밌고 쏠쏠하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상호 텍스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 지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의 해체라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시들을 봤었죠? 백석의 수라. 그 다음에 똑같은 백석의 시 여승에 대해서 봤어요. 수라는 제목의 의미가 뭐였어? 너무 이거 혼란스러워 이런 거였잖아, 맞지? 과연 어떤 것이 혼란스럽다고 얘기했는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특히나 우리가 수라 같은 경우는 그 연이 어떻게 배치돼 있어? 쭝쭝쭝 돼 있다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길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할까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히 정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갈 텐데, 수라에서는 이 정서가 어떻게 했어? 점점점 고조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시는 수라는 정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 심오한 얘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검이란 생명체를 통해서 과연 이 화자는 어떤 것을 보았고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과 연결이 지어서? 당시 상황과 연결을 지어서.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잖아, 맞지?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보다 더 눈물 콧물 짜는 시가 하나 있었어. 뭐였죠? 여승이었어. 자, 여승에서는 특별하게 시간 구조가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를 다 읽어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여성이 곧 이 시에서 나타난 누구일까? 그렇지, 파리한 여인에 해당했죠. 자, 여인이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돈 벌러 갔다가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딸아이도 배고파서 죽어버리네.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까? 결국엔 이 사람 뭐가 된 거야? 딱딱딱딱딱딱 한열라를 따심냐 하면서 스님이 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 이 여승이라는 시였습니다. 맞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통되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자, 여승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시간대 구조로 시상 전개 구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시상 전개 구조로 보고, 자, 여기서도 화자가 느끼고 있는 과연 정서, 감정,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승이 느끼고 있는 정서, 감정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엮어서 한번 봤네, 감상했네. 그러면 두 개를 엮어서 같이 감상해서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뭘까? 하고 각각 뭘 찾아보면 될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나오는 대로 쭉쭉쭉쭉 정리해보면 되겠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했지만 결국에 시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과연 한 명이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 테마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 이 시들, 이거 가지고 한번 진짜 깊게 한번 감정적으로 같이 만나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이 정도 하면 다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게요?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수필이랑,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다 출제되는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 테마를 한번 얘기해봤어. 뭐 있었어?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야? 첫 번째, 일제강점기, 맞지? 그리고 두 번째, 6.25.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소설 노새 두 마리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화, 도시화, 요거를 주로 많이 다루더라. 물론 하나 추가하면 더 뭐 있어? 오, 똑똑한데? 군사 정권, 우리가 독재 정부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테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런 테마를 다룰 때 가장 다빈출,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 뭘까?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왜 이 작가는 두 번째로는 이 사회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작가의 의도, 즉 주제의식이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우리가 이 요소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크게 요거 아니면 요건 거야.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설로 들어가면 이것만 물어볼 수는 없겠지. 맞죠?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새 두 마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싹 다 지역으로. 자, 노새부터 보시면, 자, 노새 두 마리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노새 두 마리, 즉 누구였습니까? 노새가. 노새와 결국엔 여기서 나온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소설에서 하면서 항상 내가 얘기한 게 있어. 뭐야? 갈등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했냐면 인물 얘기했어. 자, 당연히 우리가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인물이니까 인물 잘 파악해야겠죠?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맞죠? 인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이런 거 한번 판단해보라 했습니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본 게 있어.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소설에서는 배경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갑니다. 때로는 배경이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배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암시해주기도 하며, 때로는 이 배경이 화자의 정서, 화자의 감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그러니까 배경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근데 이 소설에서 딱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뭐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시작하자마자 우리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시작해? 가파른 골목을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사람들 사는 동네 어디야? 변두리에 살고 있잖아. 맞지? 자, 이런 거 말고도 신동네와 구동네가 이렇게 금긋듯이 나눠서 했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산업화 도시하면 꼭 두 글자 나와야 된다 해서 뭐? 소외. 이 사람들이 곧 뭐다? 아, 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공간 배경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배경의 기능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나면, 자, 갈등이 결국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노새가 어떻게 처음에 갈등이 시작하는 게, 노새가 으으 하면서 눈을 부라리다가 갑자기 마차를 끊어버리고, 연탄 마차를 도망가버리지. 자, 아빠한테 연탄 마차는, 그러니까 노새는 어떤 존재야? 생계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옆 동네에는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연탄을 아직까지도 마차로 몰고 있고 노새를 가지고 끌고 있어. 옆 동네 어떻게 하고 있어? 맞지? 자동차 끌고 막 이렇게 이동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즉 아버지가 시대에 뒤처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심지어 노새까지 놓쳐버리고 마네. 근데 이 노새가 어떻게 하지? 노새 한번 그려볼까? 띠용. 자, 노새가 어떻게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면서 난리 부르스를 부리는 거야. 자,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아들이 같이 찾으러 나가주지. 아들은 T야. 그래가지고 찾아가면서 동물원도 한번 들립니다. 하면서 그때 뭐라고 느껴? 노새랑 아빠랑 닮았었네? 를 얼룩말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장면 너무 쓸쓸하지 않더니? 아버지가 그 경찰에서 찾아온 사람이 노새가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어떡해? 누나를 대룩 굴리다가 터벅 하니까 아들이 그때 명대사를 날리지. 그 순간 나는 또 한 마리의 노새를 보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 너무 슬프지 않던가? 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 이 제목 가지고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안에서 빌어나는 소외된 사람들이 나온다. 그 얘기가 우리가 이 노새 두 마리의 핵심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새 두 마리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를 한번 잘 정리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활동들 중심으로 소설 한번 이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next 넘어가면 우리가 수필에 대해서 하나 배웠어요. 맞죠? 뭐였지? 전쟁의 참혹함 뭐시기 그렇지?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수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자, 수필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출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무조건 맞춰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낼거리가 정해져 있거든. 자, 우리가 수필 같은 경우는 크게 2단 구조라고 했어요. 어떤 것과 어떤 것? 자,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라고 해서, 자, 경험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하지. 자, 이거 두 개를 꼭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맞죠? 자, 깨달음이 곧 뭐가 될까? 주제가 되겠지. 그러면 주제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물어보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죠. 맞죠? 자,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어? 플러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봤었어. 자, 이 테마 중에서 우리가 사회 문화 배경 하나를 선택해서 심지어 여기서 딱 잘 해줬네. 어떤 배경이었지? 6.25였습니다. 자, 6.25 전쟁 우리가 배경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주로 많이 다룬다면서 드르르르 하면서 어떻게 한댔어? 칼이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옆에 있는 애기도 내가 죽여야 되고 어때? 이게 인간적이야? 아니지? 너무 비인간적이고 뭘 상식하지 않니? 맞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도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 사이에서도 뭐가 있었어? 사람이 정이 오갔던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인간성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인간성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말하는 인간성 회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러면 이 수필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사회문화 배경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 했어. 아까 그거는 후자였고 또 뭐 있어? 이 사회문화 6.25라는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뭐 있을까? 맞지? 여러분들이 요걸 중심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곁들여가지고 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볼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 크게 나눌게. 자, 자음과 모음, 은소 중엔 장단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였어? 의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나뉘는데, 자, 이 전에 나누기 전에, 자, 의문이란 건 가장 작은 말소리의 단위라고 했어. 그래서 이 의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최소, 대립, 쌍이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의 환경만 남겨두고 전부 다 다르게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우리가 그걸 최소 대립상이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소리가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면? 뜻이 바뀌면 뭐가 된다? 의미가 변별되는 거니까 뜻이 구분되는 거네. 그렇게 밝히는 걸 우리가 의문, 즉 최소 대립상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최소 대립상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서 밝혀낸 게 뭐다? 자음과 모음과 장단, 운소도 있지만 또 플러스 반모음도 있지. 반모음도 있지. 자, 자음을 나누는 분류 기준 세 가지. 우리 수행평가하면서 너무도 지겹게 많이 봤다 맞지?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솔직히 시험 내면 맞춰야지. 맞지? 자, 분류 기준 뭐 있어? 자,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고, 자, 장애음에 한정해서 뭐도 있었지? 뭐였냐? 갑자기
소리에 색이 있었지. 깜짝이야. 소리에 색이 있었고. 자, 모음을 나눈 기준은 뭐가 있었어? 입술 모양 있고, 혀의 최고점, 위치, 그리고 혀의 높낮이. 이거는 개구도라고 해서 입의 벌림에 따라서 나눠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모음은 10가지가 나누고, 맞지? 이, 에, 위, 웨, 으, 아, 우, 오 있었고. 이건 몇 가지냐? 몇 가지냐 이거? 세 개. 지읒, 세 개, 히읗, 하나, 시옷, 이거 2개, 문으로 4개. 자, 5, 7, 10, 3, 6, 9, 19, 이렇게 되겠지? 자, 각각 우리가 요 방식에 따라 좋은 위치 5개 있었고, 좋은 방법 5개 있었고, 소리 위치 3개 있습니다. 각각 말로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쌤이 이것까지 그리고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내가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꼭 다시 집에서는 선생님이 나눠줄 표 있죠? 그거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좋은 위치 양순, 치조, 경구, 영구, 후음, 좋은 방법의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소리 세기, 평음, 유기음, 경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지? 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 평순 나누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이냐 후설이냐 나눴었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이렇게 나눴어. 맞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만든 걸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요거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외우려고 했을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단어에 쓰이는 우리가 음소, 자음이나 음운들 가지고 음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게, 차이점이 뭐게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고봉음끼리만 모아놓고 아니면 파열음끼리만 모아놓고 딱 하나 파차름 하나 섞어놓은 거야. 마차름 하나 섞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두드러지지 않는 차이가 나는 하나의 자음을 쓰세요. 또는 하나의 모음을 쓰세요.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통된 거 다 찾아봐. 좋은 위치에서 하나 찾고 좋은 방법에서 찾고 소리 위치에서 소리 세계에서 공통된 거 다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거 그냥 적어놔. 적어놓으면 공통점을 묻든 차이점을 묻든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현명하게 똑똑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모음은 우리가 이중모음을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는 거고,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장단은 운소인데, 자, 운소 같은 경우는 뭐 있어? 눈과 눈, 우리가 땡땡으로 표시한다 했는데, 자음과 모음이 아닌 다른 어떤 요소가 이상하게 뜻을 구분시켜주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과 음운의 개념에 따르면은 우리가 소리의 길이란 것도 장단이란 것도 하나의 음운으로 한번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장단, 소리의 길이만 인정을 하고 있다. 해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문법은 제발 다 맞춰주세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도 좋지만 댓글에 남기셔가지고 꼭 자신이 목표를 이뤄가길 바랍니다. 자, 연설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했지만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왜? 연설은 다른 말로 하면 설득적 말하기야. 이 설득적 말하기는 우리가 뭐랑 세뚜발이었지? 발표와 세뚜발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발표랑? 정보 전달 발표와.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설득의 목적이고 이건 정보 전달 목적이니까 발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보다 공적 대화 중에 유형 중에 하나였다. 더 큰 발표의 유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연설에서 중요한 거 처음에 우리가 연설문을 써야겠지. 쓰기와 우리가 연계해 볼 수 있는데 연설문을 써야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준비된 말하기 때문에. 왜? 준비된 말하기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그럼 이때 뭐 하냐? 뭐 한다 했어? 먼저 청중,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청중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청중 분석을 하면은 보통 뭐해? 나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적 수준은 어떤가, 또는 지식 수준, 이제는 지식 수준이라 하기도 하지.
지식 수준은 어떤가? 또는 또 요구와 또는 기대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했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연설을 준비해야 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설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였어?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득 전략은 총 몇 가지가 있었지? 자,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있었습니다. 자, 인성에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화자의 공신력이 중요하다. 근데 이 공신력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이냐, 전문성을 파악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로운가, 신뢰성을 따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공신력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논중 구조를 활용하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든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두든가, 어떻게 하라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감성적 설득 전략은 어디에 호소해라? 감정에 호소해라. 그게 핵심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내가 이 연설문을 보니까 마치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요 파트는 도대체 어떤 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지금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을까? 각각의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을까?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청중이 어떤 식으로 요구와 기대를 이 사람이 고려하고 있는가,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연설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심으로 보되, 자,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된 말하기,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했어. 뭐? 자, 매체 활용 잘 해야 되겠까 안 될까? 맨몸으로 나와서 입으로 떼면 안 되겠지? 자, 매체 활용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면 잘 쓴 매체는 뭐고, 잘못 쓴 매체는 뭔가, 이 매체는 왜 활용했는가, 의도도 파악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 그거 말고도 청중과 상호작용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 이 사람이 열심히 들어야 내 얘기를 들고 가겠지. 맞지? 자, 이거 말고도 뭐 있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 이거 말고도 우리 구조, 뭐 도입, 전개, 결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도 한번 파악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까지 해서 우리가 길고 길었던 요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이번에 배운 걸 이번에 끝내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거, 아니 이때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들고 가셔서 부디 나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해피한 시험 기간 되길 바라며 잘 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